샤르댕 인간현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테일러드 샤르댕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좀 곱씹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얘기해 보면 테일러드 샤르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보고 있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에서 진화의 어떤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의 문화의 어떤 근거라든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현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예로 들어드렸지만, 강아지, 그죠? 강아지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가? 실제로 대화가 불가능하죠. 대화가 된대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감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감이 아니라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네, 대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같은 문자로 소통하는 걸 의미해요. 네, 이게 같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메시지를 전하고 전달받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교감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식물과도 교감하고 자연과도 교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서 다른 생물과 교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테일러드 샤르댕은 당연히 한 번도 지금까지는 그런 예를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와 대화한다거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하고도 대화한다든가, 침팬지에게 아무리 언어를 가르치고 수화를 가르쳐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진 않아요. 단장한 단어 표현 이 정도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뿐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대화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앵무새도 대화는 안 되고 따라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같은 차원이어야 가능해요. 여러분도 아이들하고도 대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라든가 고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대화하려면 어때요?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설명해야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손주들하고 여러분 사이에도 뭐가 생겨요? 그렇죠. 그 차이가 생겨요. 무슨 차이예요? 육체적 차이예요? 그렇죠. 정신적인 차이죠. 이게 바로 현상이에요. 예. 현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하고 교감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주장이죠. 교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 현상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맞다, 보인다, 요 뜻이죠. 그래서 테일러드 샤르댕은 철저하게 현상학자예요. 그래서 현상학적 차원에서 이 진화와 또 인간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복잡성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은 다 나누고 나눌 수 있는 특징을 가져요.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나눌 수 있죠.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을 아주 작게 계속 나눠보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아주 작은, 그렇죠. 아주 작은 원소.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현재의 과학으로는 양자라고 불러요. 예. 양자 단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까지 나뉘어요. 그 양자 단위의 모든 개체는, 그러니까 양자는 모두 다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하나라도 같은 양자가 아니고 좀 큰 양자가 있다고 한다면 큰 양자는 작은 양자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으로라도 생각해봐도 모든 질량은 다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단위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양자 단위까지 나눠질 수 있는 모든 질량은 다 동일한 부피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전제가. 그 이야기는 모든 양자는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질량들이 서로 결합해야 되는데 결합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양자가 무수히 많아야겠죠. 이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하나에서 무수히 많은 단위로까지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진화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가 첫 번째 진화고, 그 다음에 이 진화가 여럿으로 나갈 때, 다수로 나갈 때,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계가 여러분으로, 그러니까 먼지가 아닌 여러분이나 저처럼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조직.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조직. 그래서 이 작은 개체들이 양자가 여기 있는 양자와 뭐 이 책에 있는 양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저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와 이렇게 서로 다른 구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조직이 달라야 돼. 종이로 만든 조직과 그걸 이루고 있는 양자들과 인간을 이루고 있는 양자들이 서로 다른 조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와 인간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와 강아지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때라듯이 할 때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가 안 돼? 같은 차원의 교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차원의 교류는 될 수 있어요. 식물에게 물을 주고 이런 식의 다른 차원의 교류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차원의 교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다르고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진화의 어디에 와 있어? 때아르트 샤르댕이 얘기할 때 첨단에 와 있는 거예요. 제일 끝. 진화의 제일 끝에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는 아직 미성숙한 진화의 단계에 와 있다고 멈춰버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높고 그들은 차원이 낮다. 이게 바로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때아르트 샤르댕의 주장이지. 주장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차원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때아르트 샤르댕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자연주의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나체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예로 들면서 자연주의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때아르트 샤르댕의 아버지조차도 이 때아르트 샤르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살아서 계셨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화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과 정신 사이에 무엇이 더 먼저인가? 아니면 뭐 더 가치 있는가? 여러분은 어때요? 물질과 정신 사이에 뭐가 더 가치 있어요? 무식하지만 물질이 더 가치 있다. 또 정신이 더 가치 있다. 그럼 물질이 갖춰졌을 거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간다는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한 물질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더 이상적인 영역, 신적인 신계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죠, 관념론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물질이 갖춰졌어. 그러니까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종교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물질보다는 뭐에 더 가치를 둬? 정신의 가치를 둬요. 때아르트 샤르댕이 살고 있던 이 프랑스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신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철학을 주도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논제예요. 철학계에서는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더 가치 있냐, 정신이 더 가치 있냐. 그리고 이런 논쟁은 뭘로 이끌어지냐? 결정론과 목적론으로 이루어진다.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자연의 두 가지 모습, 곧 기계스러움.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인간을 이 DNA의 운반자, 운반 기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연의 두 가지 모습, 곧
인간에게도 있는 기계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근육과 이런 것들은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잖아요. 척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뼈의 모양만 보고 인간의 건지 동물의 건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요. 다 비슷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주 거기에 해박한 사람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뼈를 보면 이게 동물 뼈인지 인간 뼈인지 물고기 뼈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기계스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모든 게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계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유, 죽음, 영생 따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 안에서 이 기계스러움 이면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것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리차드 도킨스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스에게 우리가 반론을 제시한다면 인간은 기계인가? 아니, 난 기계 아니야. 나는 DNA의 구조와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걸. 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고행자들은 평생을 이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동물인데 번식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계스러움을 넘어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반론할 수 있죠. 그런 자유. 이런 자유는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돼요. 기계만이 아니라 기계로서의 구조만이 아니라 그렇죠.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죽음이나 영생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각기 자기들만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론과 목적론이라고 하는 이 두 철학적 논제가 영원히 서로 합의될 수 없을 것이다.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고집하면서 공동의 장소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많은 철학적 논쟁들은 결국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져. 물질이 더 중요하다, 혹은 정신이 더 중요하다,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장만 가지고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어. 자신은 이걸 조화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립들을. 진화와 창조론 간에 있는 이 대립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장이 아닌 현상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물질주의자는 사물을 바깥 관계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외부와의 관계에서 차이를 두고 설명한다는 거죠. 반면에 아까 정신주의자, 관념자들은 존재를 그 자체의 다시 말해서 정신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은 육체적인 활동이 인간 활동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활동이 인간 활동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주장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서로 영원히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쪽에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공동의 장소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두 관점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조화돼야 돼.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 사물의 바깥뿐 아니라 안까지도 보는 현상학이나 일반 물리학을 통해 두 관점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과 현상학을 통해서 나는 지금 진화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 얘기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과학적으로는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현상학적으로 해석해 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최신 물리학이 알아낸 것은 자연 속에는 서로 다른 영역과 계층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최신 물리학은 자연에는 뭐가 있다? 영역과 계층이 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계층과 또 우리와 하부의 계층이 있고 또 우리의 상부의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안에는 이런 계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층들이 서로 자신의 어디 안에서 살아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살아요. 개미도 마찬가지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개미는 아무리 멀리 가봐야 몇백 미터 못 갈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근데 인간은 멀리 가면 저 프랑스에 다녀올 수 있는 거죠. 네, 하루만 해도. 13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네, 이걸 서로 같은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개미와 인간을 같은 차원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영역과 같은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현상만 본다면. 현상 그렇지. 네. 현상. 네. 그리고 각각의 영역과 계층은 이웃 영역이나 계층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요소들도 그 안에서 지배하고 있다. 우리 유기체가 형성되는 중간 단계에서 어떤 진화로 가는 속도는 물질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본질은 같아. 차원은 다른데 본질은 같다는 거야. 개미들이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영역이에요. 본질이 같다는 거야. 에너지의 본질로서 살아있는, 아까 얘기하는 뭐 생명의 본질,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본질은 진화가 아무리 거듭돼도 그 본질을 바꾸지는 못해. 그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인간이나 생명체가 뭐가 되지는 못해. 물체를 벗어버린 존재. 신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진화해도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진화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유기체가 형성되는 중간 단계에서 속도라는 것은 물질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런데 원자 활동이 이룩한 그 끝 단계에 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진화의 그 끝 단계에 가면 속도가 물체의 질량을 크게 바꾸기 시작한다. 보통 화학 원소들은 그 안정됨과 수명이 무한하다. 수소 원자 우주 전체에 있어요. 산소가 없다고 수소가 죽어요? 사라지나요? 조금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수소 원자는 그 자체로 그냥 완벽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수명이 없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이기 때문이죠. 수명이 무한하다. 그런데 방사성 물체가 발견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수소 원자는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원자력 발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원자력 발전은 뭐 하는 거예요? 수소를 빼갖고 플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가장 큰 원소 하나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중성자탄을 쏴서 이 우라늄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라늄을 깨뜨리면 이제 아시다시피 플루토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라늄이 깨지면서 그게 빛과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주변에 있는 우라늄 원소들에게도 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아주 지속적으로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가 다 없어지지 않는 한, 다 소진되지 않는 한 그 불은 한번 붙이면 끌 수 없다. 꺼지지 않는 불. 원자력 발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후쿠시마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해서 지금 그 원자로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다가 물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식히고 있을 뿐이에요. 식힐 수만 있어. 꺼지진 않아. 에너지가 다 소진돼야 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이 우라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붕괴될 때까지는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우라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태양이 꺼지는 것처럼. 60년이군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원자력 원소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돼요. 화학 방사성 물체가 발견되면서 원소도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지속의 흐름에서 볼 때 지각이란 우리 발밑에서 끊임없이 바뀌고 하늘은 우리를 별들의 회오리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1번 끄시면 1번이 가라앉아도 안 되겠네. 그건 끌 수 없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끌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가라앉아도- 계속 늦출 수만 있을 뿐이죠. 계속적으로.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바다가 타고 힘들잖아. 제일 우려하는 게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 수층하고 만나게 되면 예. 땅으로 이제 멜트다운 해가지고 지하 수층하고 만나게 되면 이제 수도 폭발을 일으켜서 거대한 원자폭탄보다 더 큰 30배 넘는 그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투입해야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가 다 분해된다고, 그 안에 있는 우라늄 원자가 다 분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뭘 빼낼 수가 없어. 폐기물을 빼낼 수가 없어요. 폐기물은 또 붕괴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떻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는 지금 현재 우리 땅 밑에 있는 지구의 그런 환경도 만들고 있지만 더 멀리 본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다 이 과정,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의 바깥에서 적용되는 보편 법칙이 사물의 안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계로서의 인간은 물리학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질량은 그 속도에 따라 변한다. 이건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물체는 방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물체는 없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 중에 가만히 있는 물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라는 표현이 없어. 모든 물체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돌이나 이런 책상도 수백 년이 지나면 가루가 되죠. 무너져요. 상하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도. 그렇죠.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움직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폴로 2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칼세이건 얘기할 때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그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 있는 인류 최초가 보낸 그 아폴로 2호 위성 보이저 2호에는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어요. 원자시계. 근데 이 원자시계라는 게 뭐냐면 모든 그 원소들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진돼 조금씩. 근데 그 소진되는 속도가 다 똑같아. 일정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속도를 이용해서 만든 그 시계가 바로 원자시계야. 원자의 이 전자수가 점점 감소하는 그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 역을 계산해 가지고 만든 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만히 있는 바위 덩어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계속 붕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물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모든 운동은 속도가 줄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분해돼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차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현상이 시야를 뚫고 나타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양자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리학적 법칙이 작동하지 않아요. 가령 물리학적 법칙에서는 양자라는 원소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져야겠죠. 근데 양자의 영역에서는 양자라는 그 질량은 너무 작아서 이게 떨어뜨린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늘로 가끔 솟기도 해. 심지어 양자는 관찰자가 보고 있느냐 관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양자를 쐈을 때 벽에다 쐈을 때 이 벽에 가서 어디에 부딪힐 것인지 물리학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쏴놓고
관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예측한 곳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찰자의 시선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예지요. 이걸 이제 관찰자의 효과라고 불러요. 관찰자 효과. 양자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 법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물론 작동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젠베르크가 모든 물리학은 확률적으로만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왜 중요하냐면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확정성의 논리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하신 분이야. 양자 법칙이에요. 근데 이 양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범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여기서. 어디에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범위는 예측할 수 있어.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이젠베르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건 법칙이 아니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법칙이라고 얘기하냐. 법칙은 어디에 떨어질지 알아맞히는 게 법칙이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그런 건 없어. 내가 실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일정하지 않아. 패턴이 없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절대로 다른 곳에 떨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적정한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거기에 맞는 법칙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지금까지도 발견이 안 됐어요. 하이젠베르크의 예측은 정확해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그 범위 내에만 항상 결과값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게 바로 양자 영역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법칙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엇갈리.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서를. 그런 부분에서는 물리학자였던 천체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의 그런 예측은 빗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차원은 의식의 현상을 만들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양자 단계에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예측이 불가능해. 인간의 힘으로는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고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외에서 보편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게 때아르 차르댕의 생각이에요. 라듐을 비정상 물체로 분류하고 끝냈다면 현대 과학은 어떻게 됐을까? 라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를 발견한 퀴리 부인의 발견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듐을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라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이상하네. 원소가 없는 거야.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는. 그리고 비정상 물질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연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엑스레이는 나오지 못했겠죠. 아주 한참 뒤에나 나왔겠죠. 의식을 우주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으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어를 물리학의 영역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때아르 차르댕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이 있는 건 분명한 현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이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현상이죠. 근데 그 현상을 증명할 만한 물리학적 법칙은 여전히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감하고 왜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같은 꽃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슬픔을 느끼고 누군가는 기쁨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양자의 영역에서만 설명이 가능하죠. 예외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현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뭐가 없어? 원칙은 없어. 근데 그 안에서도 보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때아르 차르댕이죠. 때아르 차르댕은 정신도 어디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화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도.
인간이 육체가 진화했듯이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진화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모편이야. 의식을 우주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으려면 우주의 바탕 문제에서 새로운 차원을 집어넣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차원을 우주 체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자연의 이상현상은 널리 퍼진 어떤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되게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거죠. 이 리모컨을 땅에 떨어뜨리면 박살나겠죠. 네. 그런데 항상 박살나요? 아니요. 운 좋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 뭐죠? 요즘에 조카들이 많이 하는 놀이 중에 이 물병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딱 세우는 그런 놀이 많이 하죠. 애들이 많이 그걸 해요. 매번 성공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좀 다르고 뭔가에 의해서 어떨 땐 여러 번 막 연속으로 3번 이상 될 때도 있는데 그때 굉장히 좋아해 또 막. 네, 엄청 그러다가 또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과장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단순히 뭐라고 생각해?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뭐 운이 나빴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아주 복잡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래? 운이 좋았어. 행운이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인간은 아직까지 그런 차원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라면 어떨까요? 예, 요번에 될지 몇 번 될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의 정의니까. 보고 계셔. 예. 죽는 날까지. 그럼 인간은 그 차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최초의 물질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역학 차원과 함께 생물학의 차원도 따져야 한다. 속, 의식, 그리고 스스로함.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것인데 우주의 역사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꼭 집어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차원에서 생명체가 처음 탄생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포적인 차원이겠죠. 뭐 분자나 세포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건 곧 아주 쉽게는 단순하게는 그냥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정도였겠죠. 세포가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이 세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잖아요. 세포 분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아주 단순한 움직임이야. 계속 뭘 해? 복제를 하는 그런 단순한 움직임이죠.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게 아주 작은 차원에서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물질의 최초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것인데 우주의 역사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우주를 일관되게 설명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보다 까마득히 앞선 이른 생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물체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소는 양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양자가 어떻게 생명을 이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떤 양자든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른 생명, 스스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양자가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으로부터 모든 움직임들이 파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범신론적인 사고 방식하고도 유사한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두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동력이 필요해. 스피노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걸 이제 동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운동의 원인이죠. 이 동인이 필요한데 모든 물체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최초의 동인이 필요하다라고 결국에는 그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 최초의 동인을 신이라고 정의 내리죠. 네, 그러니까 이걸 신존재, 그러니까 스피노자식 신존재 증명이에요. 근데 비슷한 표현이죠. 모든 물체는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잃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의 생명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있는 현상을 보면 우리보다 낮은 차원의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낮은 차원에 있는 것들, 그것보다 더 낮은 차원, 낮은 차원, 낮은 차원 계속 거듭해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최초의 생명의 차원으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그 차원을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잃은 생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현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없을 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운동은 초기에 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홀데인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만일 신경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협력하여 우리의 의식을 이루어낸다면 모든 사람 또는 그 일부가 협력할 때 꽁트가 말하는 초인과 같은 큰 존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홀데인은 뇌과학자인데 초기 뇌과학자인데 초기 뇌과학자로서 뉴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 머릿속에 있는 세포, 뇌세포들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이 뇌세포가 더 많아지면 더 협력하기 시작하면 더 큰 생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뇌가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더 이상 커지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뭐가 감싸고 있어요? 뼈가. 그렇죠. 단단한, 아주 단단한 머리뼈가 감싸고 있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서 용량을 늘릴 수가 없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무리 거듭된다고 해도 이것이 터져나가지 않는 한, 그렇죠? 한계가 있죠. 자, 뇌의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차원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뇌를 활용하는 게 10%도 활용을 안 한다면서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양질의 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뇌의 용량이 한정되어 초기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란 뇌에서 시작되는데 뇌의 움직임, 그 뇌의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유인원과 인간이 어떻게 구분돼요? 네, 뇌의 용량에 따라서 구분돼요. 네. 뇌의 용량이 절대로 600을 넘어설 수 없는 게 유인원이야. 인간은 1200, 1300까지 올라가요. 네. 이게 바로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죠. 몸은 비슷해. 신체적인 구성도 비슷해요. 구조도 비슷하고 심지어 고릴라 같은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 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인원인 거예요. 그 얘기는 유인원은 절대로 유인원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걔네들 머리 됐다 크잖아. 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사고를 넓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복잡한 정신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뇌 용량을 가지게 진화했다는 얘기죠. 뇌의 용량, 의식이라는 게 뇌의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런 한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은 정말 그 정도뿐이 뇌 용량에 의해서만 이 정신작용이 한계에 지어져 있을까요? 한정 지어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질에 대한 질이 이야기입니다. 좋아야 돼, 양보다. 예, 우리 이거 로버트 퍼식 이야기했었죠.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란 책 우리 같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했어? 저는 했잖아. 선거 어디다 써야지. 네, 그 미국 모터사이클 타고 미국 여행하면서 횡단 여행하면서 이렇게 뭐 했던.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안 했어요. 아, 여기는 안 했어요? 안 해도 저희는 했어요. 아, 그래요? 아. 하고 싶어요. 로버트 퍼식의 그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에 보면 로버트 퍼식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철학 교수였는데 문학 강사였는데 이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질적인 차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이제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작문을 해보라고 시킨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러면 작문을 가져와 결과로. 그래서 자기가 읽어봐. 그럼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학생들이 꼭 와가지고 항의를 한다는 거야 교수한테. 예. 나는 이렇게 잘 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적게 줬냐. 그럴 때 이 로버트 퍼시가 어떻게 했냐면 A를 받은 글을 보여줘. 그리고 네가 쓴 글을 봐. 그러면 차이가 느껴지는가? 근데 인간은 그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쓴 것보다 잘 쓴 글. 잘쓴 글. 인정해. 네, 그걸 안다는 거야. 네. 당연히 알죠. 질적인 차원의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차이를 과연 뭐가 결정할까?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 로버트 퍼식이 고민해요. 과연 이 차이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요소는 무엇일까? 그 얘기예요. 질의 성장 법칙에 대한 얘기죠. 이른 생명의 단계에서 안은 연속되는 덩어리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른 생명은 에너지가 적어. 세포 차원, 분자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어. 그래서 연속되는 덩어리를 이루지는 못해. 그리고 물질처럼 입상화되어 있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바탕 역시 바깥으로 보거나 안으로 보거나 먼지와 같은 미립자들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코스모스에서 본 것처럼 우주 전체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수소와 헬륨 원소로 가득 차 있어. 네,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미립자들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 여러, 에너지.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는지 물체가. 우주의 두 얼굴인 안과 밖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서로 화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뭐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태양, 달, 지구가 일렬로 서게 되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불러요. 일식이. 근데 이 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뭐가 필요해? 간격의 비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물체도 없어. 쉽게 얘기하면 뭐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자로 쟀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알아서 이 둘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뭐 종교인들은 신이 결정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때아를 차례되니 우주의 두 얼굴이 안과 밖, 물질과 그 물질의 밖에 있는 에너지 영역이죠. 물질과 물질 에너지의 영역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서로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연애하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답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세면은 북한에서 볼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잘 몇 모르겠는데 년도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보는데요. 그 뭐 물체가- 개기일식은 자주 일어나는 그 현상이에요. 물체가 북한에서 네.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뉴스에 나와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는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 다른 물체 사이에 서로 정확하게 화답하고 있다. 화답하고. 네. 서로 정겹게. 마치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화답하고 같은 차원의 단계에서는 서로 에너지들이 화합한다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누지요. 벌도 벌끼리 어떤 네, 대화를 네, 나눠요. 네. 인간도 인간끼리 대화를 나눠. 근데 벌과 개미가 인간과 벌이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하지는 않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에너지의 화답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차원에 따라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화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상호 역학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당기고 뭐 서로 밀치는 힘.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만유 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상호 역학작용을 의식으로 바꾼다면 이 둘이 서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왠지 불편할 것 같아서 약간 떨어져서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 상태,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게 왜 생겨요? 바로 물질과 물질 사이의 화답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불편하지 않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계에 아직 멈춰 있어. 조금씩 그 단계를
줄여가면 나중에 부부도 될 수 있는 것이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에너지의 안과 밖의 화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에너지가 서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화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걸 상호 역학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상호 역학작용. 자,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의식의 원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이야기하는 에너지, 이 의식의 원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차원이니까 그 의식의 원소들은 최초에는 원소들끼리 서로 똑같았다고도 볼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세포의 차원에서는 단순한 삶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는 물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의 과정,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 에너지의 교류가 화답이 서로 지속되다 보면 과정이 흐르면서 차츰 복잡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의식은 점점 커가는 우주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우주의 거대한 변화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된 의식일수록 잘 정돈되고 풍부한 뼈대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질이죠. 질이 좋아지. 네. 물질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의식의 집중 또는 농축이 커지는 것이다. 정교하고 넉넉할수록 의식의 완성도도 커집니다. 인간은 때아래서 살아생겨 봤을 때 가장 완성된 존재야. 지구상 우주 무엇보다도 가장 완성된 존재야. 왜? 가장 잘 정돈되고 집중되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의식 차원에서는 내 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 여러분이 마치 신처럼 여러분의 동물들에게,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보면 개들이 와가지고 쳐다봐. 배고파? 물어보고 밥 주면 얼른 꼬리를 흔들면서 밥을 먹죠. 나가고 싶어? 산책시켜주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복잡한 생각, 때아르디 사르댕의 책처럼 이런 책을 읽고 동물들에게 설득하려고 그걸 전달하려고 한다면 머리에 지나는 거지. 전달 안 되겠죠. 동물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인간이 더 의식이 농축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나요? 정신. 지속, 시간이죠. 인간이 서로 떨어져 살지 않고 같이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농축되면서 에너지의 결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결합에 따라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따라서 문자도 만들고 문자에 따라서 책도 만들고 또 컴퓨터도 만들고 지금은 AI까지 만들게 된 거죠. 아주 오랜 역사예요. 근데 이 오랜 역사가 지속되면 에너지가 점점 농축되어서 지금 이런 차원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차원이, 정신의 차원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차원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때아르디 사르댕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간만의 인간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인간 현상이다 라고 부른 거죠. 그게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원으로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시입니다. 두 개의 시.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닭이라고 하는 닭. 같은 닭을 보고 쓴 두 개의 시예요. 여러분은 질적인 차원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질적 차이. 자, 둘 다 좋은 시예요. 자, 강소천님이 쓰신 달기라는 시예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좋은 시예요. 동시죠. 동시죠. 같은 소재로 쓴 닭을 소재로 쓴 두 번째 시도 한번 볼까요? 조현성님이 쓰신 검은 눈 자작나무라는 시입니다. 날갯짓 한 번에 바람 타고 머문 곳
늘 밝은 하루가 펼쳐지는 하이티, 무지개 구름이 피어나는 아침, 알록달록 말로 변신한 달개 웃음소리, 울음소리, 네, 처음 듣는 하늘을 찢을 듯한 소리, 상서로운 소리여야 더욱더 좋지. 황홀한 천국의 불안은 늘 곁에 있어. 딱 봐도 이 두 시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껴지죠. 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 차이.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세잔이 그린 닭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시예요. 이 그림이죠. 반면에 이 강수천님이 쓰신 닭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닭의 소재로 만들어진 아이들을 위한 동시예요. 많이 불렀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식을 집중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시의 의미를 알 수 없죠. 네. 아이들의 정신적 차원에서는 이 시를 절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결정하나요? 정신적인 정신적인 수준. 시간이지. 그 말이 안 나와. 그 아이들이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알아. 느낄 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시간이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 그렇지, 에너지가 농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도 해야 되고 놀면서 게임의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아이의 에너지로 저장돼, 농축으로 저장돼. 다른 사람들과 하는 활동들, 나 혼자 읽는 책들, 그리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식에 뭘 만들어? 진화를 만드는 거죠. 진화. 네. 질적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때아르트 샤르댕 2년 전에 우리가 이 수업이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때아르트 샤르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잘 설명하면 모르겠지만 선생님, 교수님이 워낙 잘 설명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책들 있죠. 이야기와 대화하면서 만들어온 그 수없이 많은 의식의 집중, 농축 이런 것들이 2년간의 농축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우시는 그 많은 공부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농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뉴스들, 들리지 않았던 뉴스들이 그렇지 조금씩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 뭐 하고 있다는 근거예요. 정신도 강비 옷 떴듯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서에도 했으니까 더 진화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발전된 의식일수록 잘 정돈되고 풍부한 뼈대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네. 우리는 알아요. 의식적으로 알죠. 그래서 잘 쓴 시와 못 쓴 시, 잘 쓴 일기와 못 쓴 일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바로 깨닫게 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뭔가 엉성해라는 게 머릿속으로 딱 들어오게 돼.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식 차원이 그 시보다 우리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 시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낮춰볼 수 있는 거죠. 어린이들의 동시가 나쁜 시라는 게 아니라 차원이 농축이 덜 된 형태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잘 풀어 헤쳐진 거예요. 예뻐요. 두 번째 시는 이걸 잘 농축시켜놨어.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을 넣었어. 하이티라는 곳, 이국적인 정석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상서로운 소리라는 이런 표현 같은 것도 넣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닭울음소리 별로 안 좋다는 거네. 그것도 또 정감 있잖아. 자, 한번 볼까요? 그 질 어떻게 결정될까요? 얼의 완성도, 정신의 완성도지요. 얼의 완성도와 물질의 합성 정도는 같은 현상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차원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우주가 아주 단순한 물질 원소들이 수없이 모여서 이루어진 A라는 상태에서 복잡한 집합물들이 모여서 B라는 상태로 이루어져요. 진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옮겨간다고 얘기해 보면 발전 법칙은 제대로 간파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어떻게 진화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소에서 복잡한 원소로.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 원소가 복잡한 집합물이 되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진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A 상태, 그러면 아주 단순한 상태예요. A 상태에서는 그 요소들의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아직 결합되기 전이잖아. 그렇죠? 원소 집합물로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아주 많겠지요. 숫자가 하도 많고 그것들이 서로 에너지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엉성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의식이라는 건 아주 한정적인 거죠. 정신 작용이라는 건. 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원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식의 알갱이들은 집단 효과를 통해서만 드러나. 그것들이 많이 뭉쳐 있을 때만 드러나. 이 집단 효과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활기차지 못하다. 우리는 이미 코스모스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다른 원소들로 만들어지는지를 이미 한번 봤어요. 코스모스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초기 모습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아주 단순한 원소들, 수소 같은 원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폭발에 의해서 강한 압력을 받기 시작해. 그러면서 고온으로 올라가. 압력과 고온,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 이 수소가 헬륨 원소가 돼. 어떻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핵융합. 그러니까 모든 별은 뭘로 만들어져요? 핵융합으로 만들어져요. 핵융합, 다시 말해서 집합이죠. 집단 효과.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뭉치게 만드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나? 진화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도 어디서 나왔어요? 칼세이건이 얘기할 때 우리는 별의 자손이다. 네. 우리들은 모두 다 별의 자손. 별로부터 온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태양이 만들어질 때 태양으로부터 나온 파편들이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서 점차 주변에 있는 그 원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지구의 초기 모습이었잖아요. 설명하는. 마찬가지예요. 의식의 알갱이들은 집단 효과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활기차지는 못해요. 그 당 초기에는. 비상태, 이것들이 이제 집합한 상태, 집합물로 만들어진 상태, 복잡성을 가진 상태로 가게 되면 비상태에서는 요소들의 숫자가 적고 더욱 개인화되어 차츰 거대한 숫자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뭘 가지기 시작한다는 걸까요? 개성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성. 그러니까 이게 뭉치기 시작하면 어떤 거는 원소값 2개인 헬륨이 되기도 해. 근데 어떤 거는 원소값 8개인 수소가 되기도, 산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엉키기 시작하면, 하나씩 엉키기 시작하면 꼭 2개씩만 붙는 게 아니라 4개씩도 붙고 8개씩도 붙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도 어렸을 때 태어나면, 깐난애기 때 태어나면 다 울고 있죠, 그냥. 개성이 있어요? 다 똑같아, 그냥. 다 배고파서 우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커가면서, 예, 그렇죠. 커가면서 여러 어떤 그 집단 효과를 누리게 돼요. 부모로부터 집단 효과를 누리게 되고, 형제 자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집단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점차 새로운 존재가 돼. 다른 존재, 개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인화되어 차츰 거대한 숫자의 예속. 그러니까 초기에 다 모두 동일했던 것에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 네, 그게 개성이죠. 나는 달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개체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 이게 바로 뭘 만들어? 복잡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들의 기본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테일러 대 샬르댕은 예속되어 있는 상태와 자유의 상태, 둘 중에 뭐가 더 진화된 상태인가? 당연히 자유된 상태죠. 자유로운 상태예요.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한계 안에 묶여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당연히 자유가 예속의 상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해. 그래서 노예제도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하면서 서로 자신을 벗어나려고 해요. 같은 부류로부터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뭐 종교 얘기하면서 예수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이전에 야훼교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 입각해서 모든 비슷한 종교의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더 진화할 수 없어. 야훼교가. 그래서 뭐가 왔어? 뭐가 생겨났어요? 예수가 생겨난 거야.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면서 새로운 율법을 전파해. 새 율법을 전파하죠. 그래서 신약 전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 야훼교를 믿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나타나야만 그 종교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진화의 법칙은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요. 그러니까 뭔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뭐 하는 사람이 생겨나야 돼. 그렇죠.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집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험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모험을 통해서 점점 농축이 되기 시작하죠. 정신이. 프랑스 대혁명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긍하면 발전이 안 돼. 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현상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해. 6.29, 4.19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을 대입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사신, 때아는 사람들도 오래 사신 분이잖아요. 오래 살면서 다 대입해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회활동이라든가 사회현상이라든가 나를 공격하던 로마 교황청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뭘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화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화는 현상이죠. 투쟁이에요. 결국 모든 존재는 투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요. 심지어 달과 지구도 서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 서로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잖아요. 일단 묘하게 잘해. 그 단단한 힘이 서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쟁이 끝나지 않았어. 언젠가는 끝나요. 물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체는 계속 엔트로피에 의해서 계속 붕괴돼.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서도 투쟁하잖아요. 네. 태양도 마찬가지죠. 네. 태양도 지금 지구를 어느 일정 간격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단계가 어떻게 더 지속되게 된다면 태양의 에너지가 다 수소가 다 소모되게 된다면 그러면 이 투쟁이 한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혁명이에요. 체제에 있어서, 시스템에 있어서는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내일 투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투표하시는데 투표라는 게 제도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을까요? 투표 제도. 물론 뭐 초기에 뭐 조개 껍질로 투표하고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주어진 거, 헌법에 150년. 19세기가. 네, 150년이에요. 네. 여성들이 가지게 된 건 어때요? 투표권. 처음엔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러게요. 네. 20세기 초. 네, 맞아요. 20세기 초에 이루어져요. 1909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지금 있는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년도 되지 않은 시스템인데 정착한 지? 이런 시스템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 투쟁의 역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전시키게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법칙이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쟁의 역사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된 여럿과 엉성한 여럿 사이의 투쟁.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차원이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줄곧 복잡함과 의식의 법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을 계속 봐.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힘을 결집시키는지 보고 밑에 있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걸 배워서 따라가. 그래서 어느 정도 차원이 올라가면 서로 대결할 단계까지 가게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내면 혁명이 성공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뭐가 일어나고 있어? 복잡함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경주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칙 안에서는 세상의 그렇죠? 이 얼이 수렴하는 구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정신이 농축되어지는 구조도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런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에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또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투쟁들이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누군가와 친분도 맺고 또 누군가 절교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를 복잡화시켜 나간 거죠. 그 복잡화시켜 나간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아버지랑 투쟁해서 이겼으면은 더 발전했을 텐데. 아버지한테 저 갖고 시집을 갔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바로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단순한 법칙 같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진화를 물체에만 육체에만 국한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현상을 풍부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간이 정신, 자유, 예속, 발전, 또 아까 얘기했던 시의 예술성 이런 거 모두 설명하기는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테아르드 샤르댕은 그것까지 전부 다 진화의 법칙 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어떠한 역사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진화론 이후에 모든 역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해석하려고 했던 시도가 없었다는 거죠. 테아르드 샤르댕 이전에. 물론 테아르드 샤르댕 이전에 베르그송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준을 높이지 못해 이 단계까지 높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과 결합하는 단계까지 높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정신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테아르드 샤르댕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인간이야. 정신만으로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용량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런 뇌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도 가지게 된 거예요. 복잡성이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이런 진화 단계가 반드시 육체적 진화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뻐꾸기 탕난하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해요. 보면서 막 다큐멘터리 보면서 밀어내기 새끼 밀어내기하면 뻐꾸기의 탕난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 5에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한 마리 정도 겨우 탕난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탕난이 대상이 되는 게 주로 뱁새인데 이 뱁새들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큰 뻐꾸기 새끼에게 막 먹이를 줘. 그래서 키워낸단 말이에요. 탕난에 성공하면. 근데 이 뱁새들이 두 번째 새끼를 낳을 때는 뻐꾸기 알을 골라낸대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단계를 계속 당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 진화한다는 거예요. 새머리가 아니네. 우리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걸 근데 학습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자율학습.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뭘 깨닫는 거야? 경험에서. 복잡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낳은 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잡성. 그렇죠.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뻐꾸기가 내 둥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알을 낳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의식적 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동물은 이 의식적 진화가 한 대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는 또 다른 거네. 네, 그렇죠. 한 대. 더 이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탄란이 불가능한 새는 없다는 거죠. 항상 한 번씩은 당하니까. 당하니까. 그래서 뽁뽁이도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 네. 이런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진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르댕의 인간 현상에 나오는 이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현상만 가지고 진화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보편 법칙으로서 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멋진 표현이죠.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